중국은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의 이런 제재가 굉장히 뼈가 아플 텐데 미국의 제재가 계획된 제재들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이제 바둑을 둔다면 포석을 굉장히 정교하게 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로 갈 것 같으면 여기를 막고 여기로 갈 것 같으면 여기를 막고 하는 식으로 지금 막는 건데 그래서 중국이 뼈 아플 만한 지점마다 포석을 두고 있는 겁니다. 중국을 적대시할 필요도 없고 중국은 우리의 적국이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 냉정한 거니까요. 다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외생적인 변수가 있다 그러면 그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디커플링을 하자, 단절을 하자 이건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사업은 계속 영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자동차로 따진다 그러면 엑셀에서 발을 뗀 상황입니다. 알아서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여기서 그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이제 엑셀을 밟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 상태에 대한 대비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미국 얘기로 네. 넘어가고 싶은데 네네. 사실 그 중국 반도체 얘기했을 때는 미국의 어떤 통상 규제 부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책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화웨이 제재를 저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화웨이 제재를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화웨이라는 회사와 미국과의 악연들이 꽤 오래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좀 어떤 점들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회사였던 거예요, 화웨이는? 기본적으로 뭐 이제 화웨이는 중국의 통신 장교였던 이분이 사실은 이제 설립을 했는데 통신 장교라는 그 공산군의 인민해방군의 통신 장교라는 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종의 일단은 이런 군사 기술학교 출신입니다, 이 양반이. 예. 그래서 이제는 통신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았는데 맨 런정 처음에는 페이네, 런정 페이. 런정 페이죠. 근데 이 양반 그분의 이제 그 딸이 미국에서 뭐 뭔 일이 있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글로벌 시장을 공략을 할 때 두 가지 면을 공략을 했습니다. 일단은 북미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근데 북미 시장을 먼저 공략했을 때 그때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캐나다의 통신업체였던 노텔 사건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노텔. 네네. 네. 근데 이 노텔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회사였고 그다음에 이동통신 회사 중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이 노텔에 많은 IP들을 침해를 합니다. 근데 단순히 침해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스틸을 한 거죠. 화웨이가 네. 어떤 관계인데요, 노텔하고 화웨이는? 노텔에게 이제 통신 그런 장비를 공급하는 그런 계약을 맺으려고 했었던 것이고 예. 이동통신 회사니까 당연히 기지국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통신 칩도 많이 필요하고 기반 시설도 많이 필요한데 북미가 워낙 넓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중국 업체들 제품이 좀 싸고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서 이제 화웨이 현지에서는 캐나다에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거기서 노텔에 있는 회사 관계자들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노텔의 임원진, 그러니까 보드진에 친화웨이 세력들을 조금씩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웨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 통신 장비들의 백도어를 심어놓은 것들에 대해서 노텔이 모르게 만든 거죠. 그래서 노텔의 그런 기본적인 어떤 통신 노하우랄지 칩의 노하우랄지 이런 것들이 다 화웨이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노텔에 장비 납품한다라고 계약을 맺고서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다음에 친화웨이 보드진들을 절반 이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백도어를 심고 의사결정 단계에서 친화웨이 정책을 만들어내게 하고 나중에는 그래서 근데 이제 노텔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제소를 많이 했지만 거의 다 흐지부지 됐죠. 2000년대 초반 맞습니다. 일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화웨이가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중국이 한창 크던 이제 초기 상태였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노텔의 어떤 IP들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해킹하고 침해해서 화웨이의 통신 기술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걸 가지고 유럽 시장을 또 공략하고 유럽 시장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창 뭐 3G, 4G 이제 막 도입이 될 때 시점인데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로 넘어가는. 그때 또 이제 화웨이 장비가 워낙에 싼 거 3분의 1 가격이었어요. 다른 회사에.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서유럽, 동유럽 뭐 그냥 가릴 것 없이 다 정복을 하게 된 거죠. 그 와중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시스코와의 또 그런 기술 IP 침해 사건이 또 있었어요. 시스코. 네네. 그래서 그때는 또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미 노텔은 캐나다 기업이니까 미국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시스코를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시작이 된 거고. 노텔은 2013년에 아예 파산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이것 때문에 파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도화선이 된 거죠. 그리고 시스코랑은 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시스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침해 사건이 있었는데 그냥 단순히 기술 침해 정도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런정페이 회장의 배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양반은 인민해방군하고 계속 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일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신경 쓰는 거지만 이 반도체 기술이 군용으로 언제든지 전용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최근에 있었던 GPU 수출 통제에 대한 면도 사실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GPU를 굉장히 대량으로 그동안 수입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GPU를. 사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도 결국 군사용 전용, 군사용 목적으로 이게 계속 전용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미국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던 것이고 그 시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요 화웨이가 시스코 기술을 훔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통신 특히나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장거리 통신에서 위성 통신이랄지 아니면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차세대 뭐 5G 그 당시에 아니면 6G 그 당시에 이제 갈 수 있었던 그런 차세대 기술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도 사실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든지 이 몇몇 어플리케이션들은 군사용으로 다 전용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암호 통신 같은 것들은 예, 예.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제 유출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신경을 본격적으로 건드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제 화웨이는 계속 부정을 하죠. 그러지 않았다. 그런 다음에 이제네들이 원래 통신 회사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뭐로 바뀌었냐면 스마트폰 회사로 점점 이제 사업의 영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팹리스가 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우리는 퀄컴하고 맞먹는 회사, 구글하고 맞먹는 회사. 자회사가 하이실리콘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는 화웨이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단순히 통신 반도체가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통신으로 시작해서 중국 전체의 반도체 IT를 대표할 수 있는 회사가 되겠다라는 게 화웨이의 어떻게 보면 빅픽처였던 것이죠. 와, 이게 화웨이가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 갈등이 있을 때 백도어 없다. 백도어 있으면 증명해봐라. 우리가 네. 유럽 가서 증명 받아오겠다라고 맞습니다.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어거지 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전과가 있네, 전과가. 그래서 MS에서 최근에 자사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공지를 했는데 다 잘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시스템은 데이터가 외부에서 업로드가 되고 또 외부로 다운로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단계에서 원래 네트워크의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런 엔드 그룹마다의 제어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어 장치에다가 하나씩 규약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 규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데이터의 예를 들어서 퀄리티뿐만 아니고 데이터의 어떤 이제 이 어디 소스가 어디냐, 그럼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대한 규약인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 이런 것을 잘 추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사용자 정보나 사용자의 개인 정보들이 다 거기 담겨 있으니까. 근데 이 규약은 누구의 그 요구로 만들어진 거냐면은 미국의 산업안보국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의 BIS라고 그러죠. Bureau of Industrial Security라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미국 네.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한 네. 거라고요. 특히 상무부 산하의 BIS는 일종의 이제 그런 해외 업체들과 미국의 업체들 사이에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기술 유출이 되는지 기술의 보안 관점에서 굉장히 규약들을 굉장히 잘 그냥 조직을 하고 산업 스파이 잡는 조직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것을 이제 온라인으로까지 많이 확장을 해서 이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규약들에 대한 법칙이 뭐냐면은 우리가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이라서 우리가 EAR이라 부르는 것들입니다. 수출 규제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수출 제어 규제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규약 하나하나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금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BIS가 예전에도 있었던 조직이에요. 이 BIS가 제일 신경 쓰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화웨이입니다. 특히 화웨이가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는 이 통신 장비들에 숨겨져 있는 백도어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다 사사시 봅니다. 다 발견을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화웨이 장비를 거의 못 씁니다. 사실은 발견이 됐나 보네요. 발견이 됐고 증명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적 부인을 없다. 하고 있는 거군요. 이거는 뭐 저쪽 통신 회사가 설치한 것이다. 우리는 장비 회사일 뿐. 이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설치한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건드릴 권한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미 발견이 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씩 신뢰관계가 깎이기 시작한 것이고 의심이 더 시작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BIS가 한 번씩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규약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규약을 이길 수 있는 회사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뭐 T-Mobile이나 뭐 버라이즌이나 이런 회사들은 결국은 이제 이런 중국의 중계기를 쓰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중계기는 워낙에 백도어가 잘 발견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통신용 칩은 이제 다소 발견하기 좀 어려운 상태인데 그 사실 그런 통신용 칩도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특히나 이제 나중에 이 데이터의 인풋 아웃풋 그 부분에서 어떠한 데이터들이 더 많은 이런 뭐라 그럴까 소스를 잡아먹는지를 보면은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우리가 생각했던 경쟁, 반도체,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경쟁이라는 거를 사실은 우리가 너무 넓게 생각한 측면도 좀 있어 보여요. 글로벌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좀 봤던 건데 네네. 이게 사실 아직까지 중국 반도체는 중국 시장 내의 경쟁이 좀 더 중요했던 것 같고 네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국면이 달라진 거는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좀 더 심해졌다라는 부분들이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 반도체가 중국에서 시장을 확대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고 이제 중국도 시장을 자국을 중심으로 가다 보면 그 안에서 돌아가게 될 건데 그러면 중국 반도체의 미래는 좀 어떻게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EUV 장비 없이 선단 공정으로 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 대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중국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중국 반도체 전문가가 있긴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저도 중국 반도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가 취재하거나 제가 지금 분석한 내용만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중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가 단위의 기간 산업화 돼 버렸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포기할 수도 없고 특히나 이제 이 반도체 산업에 쏟아부은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마불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중국 반도체 산업을 제재하고 기술에 대해서 통제가 들어간다 그러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양보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정책으로 반영이 될 거냐면은 이번에 시진핑 3기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결국 기술 강국은 계속 간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술의 당연히 핵심 중에 하나는 반도체 기술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중국이 늘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자국에서의 반도체 자금률이 여전히 20%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적어도 50%까지 늘려야 되니까 지금보다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기술적인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급자족을 하려고 할 텐데 중국은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의 이런 제재가 굉장히 뼈가 아플 텐데 미국의 제재가 랜덤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계획된 제재들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바둑을 둔다면 포석을 굉장히 정교하게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뼈 아플 만한 지점마다 포석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선수를 지금 미국이 잡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선수를 미국이 두고 나면 중국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하지 않으면 다시 또 선수를 뺏기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지금 자국이 추구를 해야 하는 그런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가장 큰 외생적인 변수가 미국의 이런 대중 반도체 제재 국면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자급을 위해서는 결국 또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소재 부품 장비 면에서 자급률이 높아져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선수를 보여줬던 포석들은 좀 어떤 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몇 가지 사례를 들어주셨으면 예를 들어서 좋을 이제 것 가장 같아요. 큰 사례가 EUV 리서그래피 예. 장비 통제가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중국에서 그 매뉴팩처링 단계, 지금 우리가 파운드리 얘기만 합니다만 DRAM에서도 결국은 10나노 이하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EUV는 좀 많이 알려졌으니까. 네네. 뭐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뭐 엔비디아 GPU도 못 쓰게 한다는 네네.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설계 프로그램도 못 쓰게 한다는 네네. 것 같고, 뭐 그런 거는 좀 어떤 맥락이에요? 사실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UV뿐만 아니고 주요 장비들에 대한 이제 수출 통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비들 중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서그래피뿐만 아니고 장비 이 매뉴팩처링 단계에서는 이런 수많은 장비들이 퀄리티가 굉장히 잘 유지되는 게 중요한데 그 장비들이 대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의 장비 업체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장비를 수출하는 것도 지금 통제를 하고 있지만 장비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업체들의 엔지니어들을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람도 못 들어가게.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반도체 제조업에서는 이 장비의 유지 보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반도체 공정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전이 나거나 그러면 엄청난 피해가 생기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비들의 유지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장비들이 생각보다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민감하니까. 그래서 항상 그 장비 업체들 엔지니어들이 그런 고객사 근처에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24시간 5분 대기 구조입니다. 전화를 3개씩 갖고 다녀요. 어느 장비에서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 잠도 못 자요. 그냥 맨날 그래서 그냥 바로 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근처에 있어서 그냥 라인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그러니까 방증복을 쓰고 있는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은 아마 협력업체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그 정도일 걸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업체들 엔지니어들이 들어가고 그야말로 이제 이런 엔지니어들이 장비들을 계속 안정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비들의 감가상각률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3, 4년 쓰면 중고가 되고 그러죠. 그런데 이 유지보수 인력이 없으면 그 감가상각이 1, 2년으로 떨어집니다. 그냥 왜냐하면 고장이 나면 뭐 그야말로 이제 바로 제때제때 보수를 안 하고 고치지 않으면은 이제 점점 격차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유지보수 인력들을 중국에서 철수시킨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으로 하여금 장비 교체 주기를 더 앞당기게 하는 것을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비는 못 들어가게 하고 근데 교체 주기는 사람을 빠르게 교체 주기는 빠르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게는 더 시간을 여유를 말미를 더 짧게 준 겁니다. 아주 그 뼈가 아픈 부분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제 혹시나 장비 이 엔지니어 중에 중국에 남고 싶은 사람한테는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대 카운터 오퍼를 주기도 하는데 사실 그 카운터 오퍼를 억셉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장비들부터 지금 문제가 돼서 이 장비들도 자국산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장비를 자국산으로 바꾸는 것이 겉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막상 그 장비가 라인으로 들어왔을 때 기존의 다른 장비들하고 같이 호환성을 가지면서 안정적으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장담할 수 있는 장비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그런 리서그래피 장비나 에칭 장비를 만드는 회사 중에 상하이 뭐 미케니컬 일렉트로닉스 뭐 이퀴먼트 SME라고 부르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그나마 잘한다고 하지만 이 회사들의 제품들마저도 여전히 아직은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회사들뿐만 아니고 중국의 각종 그런 대학이나 정부 연구소에서 파생된 스피노프된 그런 장비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장비 회사들로 장비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대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캐파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폐배에서 쓸 수 있는 수준도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장비 유지 보수 인력에 대한 제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영향 중에 하나고요. 아까 이제 설계 자산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카덴스나 뭐 시놉시스 같은 미국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EDA라고 하죠. 반도체 칩 설계 프로그램. 근데 이 설계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중단합니다 이제. 근데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업데이트 주기가 빠르고 특히 라이브러리들이 사실 업데이트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칩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어떤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 그 라이브러리가 올드 버전에서 멈춰 있으면 나중에 신버전의 이런 설계를 요구하는 팹리스 고객사들의 요구를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겠죠. 근데 이거를 제가 약간 조금 쉽게 IP를 아예 쉽게 설명하면은 그 넷플릭스 업데이트 안 되는 거랑 좀 비슷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뭐 말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차를 이제 우리가 더 신형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냥 예전에는 이제 이런 전장 장비가 있을 텐데 전장 장비가 예를 들면 CD 플레이어도 있었고 막 카세트 플레이어도 있었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스트리밍 시스템으로 그냥 바로 카우디에서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소비자들은 원해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나 부품 공급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업체. 그래서 이제 어떤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채굴칩을 만들고 싶어요. 암호화폐 채굴칩을 만들려고 그러면 메모리 쪽에다가 엄청나게 사실 많은 이런 포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합당한 레이아웃을 정확하게 최적화시킬 수 있으려고 그러면 그거에 합당한 라이브러리가 같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라이브러리를 자체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를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칩에 대한 설계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시행착오 굉장히 이제 많은 부품들이 좁은 영역에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비세 속도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그널들이 정말 오류가 없이 그야말로 이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낸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을 때까지 수렴이 될 정도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툴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제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출 통제를 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있었던 것을 업데이트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막는 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제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업데이트 하나 안 해주는 줄 알았더니 그런 레벨이 아니라 그냥 아예 앞으로 가는 방향을 그리고 제가 이제 거네요. 최근에 어제 만났던 분의 말씀을 따르면 이분이 이제 그런 정부를 대표해서 미국과 그런 이제 한미 반도체 회담 채널을 담당하는 실무 인력 중에 한 분인데, 근데 이분들이 아직 얘기하는 게 아직 안 끝났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직 몇 방 더 남았다. 아직 몇 방 더 남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공개하지 않아요. 중국이 후수를 둔 다음에 다시 그다음 선수, 후수를 둔 다음에 다시 선수. 여기로 갈 것 같으면 여기를 막고, 여기로 갈 것 같으면 여기를 막고 하는 식으로 지금 막는 건데, 지금 이 막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거대한 포석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GPU 통제 얘기하셨는데, GPU 통제는 특히나 이제 일반 사용자용 GPU가 아니고 AI 가속기를 위한 거대 서버를 통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엔비디아의 뭐 A100 같은 것들. A100. 그렇죠. 근데 이제 A100 같은 그런 서버들이 뭐 보통 이제 싸게 보면 뭐 $50,000에서 뭐 좀 비싸게 보면 $100,000까지도 가고 그러는데, 이제 이 정도의 서버를 이제 살 수 있는 데는 이제 당연히 개인이 아니고 보통 이제 대기업이거나 아니면 군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활용을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결국 잘 알려져 있다시피 AI 전용 가속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속기를 얘기할 때 보통은 그냥 트레이닝 머신으로의 AI 머신도 얘기하지만 사실 인퍼런스 머신으로서의 AI 가속기의 역할이 더 큰데, 이러한 인퍼런스 머신으로서의 AI를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AMD가 아닌 엔비디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AMD가 아닌 엔비디아를 얘기하는 까닭은 이러한 가속기를 HPU죠. 결국 GPU인데 GPU를 그냥 공급하는 수준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전용 API인 쿠다를 같이 공급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쿠다를 중심으로 AI 디벨롭 그러니까 개발자들의 생태계가 지금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AI를 당연히 이 사람들 뭐 텐서플로우도 쓸 수 있고 뭐 파이토치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이러한 개발 환경 자체가 쿠다의 API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쿠다의 API는 재밌게도 엔비디아의 칩 위에서만 돌아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말씀 끝나면은 제가 좀 해설해 드릴 거예요.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친절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쿠다의 API가 돌아가는 칩은 엔비디아 칩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칩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를 대체할 수 있을 뭐 예를 들어서 오픈 뭐 CL 같은 게 있습니다. 오픈 CL 같은 거는 일종의 이제 그런 AI 전용 가속기를 위한 오픈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부분은 개발자의 좀 생태계도 좀 많이 죽어 있고 약간 좀 작고 덩치가 작고 아무래도 좀 라이브러리도 많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쓰는 수준의 뭐 예를 들어서 거대 언어 생성기 뭐 GPT-3 같은 그런 거대한 AI 가속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엔비디아는 일종의 이제 필수제가 된 거죠. 근데 이 필수제에 대한 통제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것을 걱정하는 까닭은 중국의 AI 기술을 통제하는 게 일단 제1목적. 네. 두 번째 목적은 이 중국의 AI 기술이 군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 제2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AI 기술이 군용하고 뭐가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있어서 이제 테슬라가 지금 AI 칩의 가장 최선두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테슬라는 더 이상 자율주행차 업체가 아닙니다. AI 업체입니다. 네. 근데 테슬라는 이제는 이 AI 전용 칩을 마치 애플이 M1 칩, M2 칩, 애플 실리콘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자신들의 D 칩, 도조 칩을 직접 만듭니다. 이쯤에서 제가 네. 잠깐 통역 한번 하고 갈게요. 네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엔비디아 GPU를 중국에다가 납품을 못하게 물건을 수출하지 못하게 해서 일각에서는 뭐 그래픽 카드까지 못 쓰게 만들어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 GPU가 사용되는 부분에서는 그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을 프로세싱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하게 그 그래픽 카드 한 개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많은 GPU를 모아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이게 초거대 AI라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을 지금은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하게 수백차 되고 수천 장을 쓰죠. 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엔비디아의 GPU. 여기에 더해서 이 단순의 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쿠다라는 그런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되죠? 전용 쿠다를? API 프로그래밍 환경. 일종 프로그램 환경이 있으면은 거의 모든 개발자들이 이 개발 환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개발을 하려 그러면 이게 개발이 안 돼요. 그 칩을 쓰려면 그 환경에서 개발해야 되고 모든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이 환경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다른 칩을 가지고 다른 환경을 가지고서는 이거와 호환성을 갖추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GPU를 이제 막은 거는 우리 뭐 게임 못하게 그 GPU 못 쓰게 한 게 아니라 아예 앞으로 나가야 되는 초거대 AI를 막는 부분. 1번은 그 인공지능을 막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군용 전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것을 막은 것이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럴듯하게 통역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혹시 군용 전용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되게 약간 이 민감한 주제이긴 한데 군용으로 전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들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까 테슬라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테슬라가 그렇게 AI 칩에 대해서 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칩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율주행에 대한 제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계산량을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전의 방식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전력 소모와 에너지 그리고 계산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였는데 이것을 그야말로 이제 딥러닝에 기반한 AI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정확한 그리고 더 제어가 잘 되는 방향이 된 거죠. 근데 이 제어 시스템이 자동차에만 쓰일 필요가 있을까요? 군용 무기는 어떨까요? 무인 드론, 로봇, 뭐 각종 군용 장비들. 뭐 로봇은 이미 한다고 했으니까. 네, 다 쓰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 쓰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요새 이제 이 전 세계적인 이런 군비 확장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인화입니다. 그렇죠. 네, 사람이 굳이 운영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사람은 직접 전투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예. 그러면 어디에 있으면 되냐면 그냥 지하 벙커에서 제어만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이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제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적으로 그 현장에서 데이터를 알아서 수집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시스템을 확립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 수많은 환경의 변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AI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어댑티브 AI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AI에 명령을 내야 되는 통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암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암호화를 할 때 중국이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자 암호 시스템입니다. 양자 암호. 예. 근데 이제 이런 암호 시스템도 결국은 암호 시스템을 암호화하거나 이걸 다시 복호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계산 자원이 필요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많은 민간 통신 업체들도 이제 점점 AI에 의존하는 통신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역시 군용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위성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위성 시스템이 가장 맨 먼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절대 기상위성 때문이 아니죠. 첩보 위성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고고도에서 저고도에서 상관없이 특정한 타겟을 가장 하이 이미지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로 정확하게 캡처해서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데 그런 정찰 위성이나 첩보 위성들이 가지고 온 이미지를 가지고서 그 이미지 안에 뭐가 있는지를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정밀하게 나오는 네.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죠. 네, 일단은 그래서 레졸루션을 업스케일링하는 것. 그 다음에 페이크 이미지를 걸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이크 이미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군사 기지인 척하면서 군사 기지가 아닌 것, 군사 기지인데 군사 기지가 아닌 척하는 것, 뭐 이런 것들 페이크들이 들어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상에 있는 게 아니고 지하에 있는 구조물까지 알아내는 게 중요한데 일반적인 가시광대역에서의 위성으로는 그걸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예. 근적의 선 그리고 이제 좀 더 파장대역을 넓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멀티 뭐 웨이브랭스 뭐 이미징이랄지 이제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이제 각종 하이퍼 예. 레벨에서의 그런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미지들의 밴드 대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미지 자체는 이미 2디멘전에다가 컬러가 들어가면 3디멘전이 되는데 그것이 밴드가 입혀지게 되면 이제 텐서 이미지가 됩니다. 엄청나게 큰 이미지가 되죠. 근데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AI 자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용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군용으로 금방금방 전용이 될 수 있는 것이 AI 기술이고 특히 거대 AI 기술이기 때문에 인민해방군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미국의 GPU를 수입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지금까지도 많이 수입을 했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을 이제 미국이 계속 주시를 하고 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좀 이제 선을 넘었다 판단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제한이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 반도체는 이제 망한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아까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의 반도체가 그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중국 반도체가 많이 위기에 처한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위기를 쉽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반도체 산업이 믿고 있는 구석이라면 다시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내수 시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현재 이런 공급망과 단절이 설사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죽지는 않을 것이다. 내수 시장 자체가 망하지 않는 한. 예.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네거티브가 되지 않는 한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단 중국 반도체 산업이 믿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중국 정책 자체가 정부의 정책 자체가 반도체를 밀어주는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중장기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중국 반도체 입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믿고 있는 구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가 당분간은 기지개를 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격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지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는 것이고요. 한번 이렇게 벌어지게 된 기술 격차를 또 다시 따라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자본이 필요한데 그것을 계속 중국에게 강요하게 된다면 중국도 결국 화수분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반도체 기술에서 지금 현재 반도체 기술도 중요합니다만 계속 혁신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혁신이 어느 순간에 또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국의 기초과학, 특히나 반도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기초과학, 물리학이나 뭐 재료과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순간부터 전 세계 탑입니다. 이런 기초과학의 연구에 대한 점유율, 논문 숫자도 그렇고 그 중에서도 좀 인용을 많이 받는 하이 임팩트 저널들에 출판된 논문들의 점유율도 따져보면 결국 중국이 계속 이제 1등이 된 지 오래가 됐는데 그 중에서 1000개 중에서 1개, 10,000개 중에서 1개 정도라도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혁신의 맹한은 오히려 중국이 가져갈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EUV를 자꾸 우리가 말씀드립니다만 EUV가 페이퍼, 즉 연구 논문으로 나온 게 1987년입니다. 아, 오래됐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ASML이 본격적으로 공학적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처음에 이제 개념을 보여준 게 2000년대 후반이었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광학 시스템과 연결이 되었고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 게 2012년, 13년 이 정도 시점을 잡습니다. 즉 논문으로 보고되기 시작해서 실제로 시장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게 26년, 7년 정도 걸린 거죠. 약 30년 정도 걸렸다고 본다면 지금 중국이 비록 많은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고 또한 이 제재 국면에서 당분간 해방이 될 것은 않습니다만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존버를 한다면 예. 그야말로 이제 만약에 중국이 그럼 지금의
정도의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계속한다면 30년 후에는 어떤 혁신이 나오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혁신이 나온다고 하도 중국이 그 당시에 만약에 그 시점쯤 됐을 때 2050년 정도 됐을 때 너무 글로벌 반도체 체인과의 이런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는 상황이면 과연 그 혁신을 중국이 창출한다 그래도 그 혁신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체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건 그때 가서 좀 저희가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국 반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부적인 일단은 그러한 딜레마를 일단 해결하는 게 아마 중국 반도체 입장에서는 큰 산이 될 거고요. 예. 특히나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마 중국 공산당의 부패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일 것이기 때문에 아마 쉽사리 해결할 수는 없을 거고, 다만 이것을 덮어두고라도 어쨌든 기술적인 개발에 치중한다 그러면 불씨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수 시장이 아직까지는 건재하고 계속 성장세일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비빌 언덕이 있고 버틸 아마 체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일단은 중국 반도체의 중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되겠고, 예. 한국이 그러면 그러한 중국의 플럭추에이션 상황, 즉 이런 변동이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동안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중국 현지에서도 이미 많은 반도체 생산이 있고, 물론 중국의 내수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만약에 한국에, 특히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기는 이제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졌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비 수입이 안 되고 장비 유지 보수가 안 되고, 그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칩들이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로 찍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수출도 잘 안 될 것인 것은 거의 우리가 기정사실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 지금 당장 디커플링을 하자, 단절을 하자, 이건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사업은 계속 영위를 해야 되니까. 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천천히 우리가 지금 이제 자동차로 따진다 그러면 엑셀에서 발을 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여기서 그 브레이크를 밟을 수는 없지만, 밟을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이제 엑셀을 밟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 상태에 대한 대비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전한 출구 전략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엑셀을 밟아봐야 어차피 멈추는 시점만 빨라지게 될 뿐, 오히려 엑셀을 밟을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핑계거리를 좀 찾아야 되겠죠.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미국이 수출을 안 한다. 뭔가 더 유지 보수를 하고 싶은데 유지 보수가 안 된다. 이런 어떤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중국을 척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을 적대시할 필요도 없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막 중국은 우리의 적국이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이라는 건 냉정한 거니까요. 예. 수익은 창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으로부터 돈을 많이 벌어들였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시장을 한꺼번에 갑자기 다 잃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외생적인 변수가 있다 그러면 그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좀 한국의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그렇게 상실이 됐을 때 그러면 이 시장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한국 시장을 키우거나 뭐 일본 시장을 키우거나 대만 시장을 키우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작잖아요. 네, 이미 시장이. 캐파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으로 와라. 미국 시장 계속 클 거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의 성장세가 중국 시장을 다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뉴 마켓이 필요합니다. 예. 뉴 마켓은 제가 지정하는 것은 뉴 마켓은 인도와 동남아가 될 것이라는 부분. 특히 동남아는 지리적으로도 아직은 뭐 멀지 않고, 그리고 이미 이제 동남아 쪽에 한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죠. 예. 문화적인 영향도 있지만 동남아 쪽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서 쌓여 있던 그런 자본들이 더 많이 투자가 돼서 동남아 쪽에서의 생산 기지들을 좀 더 이제 확장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동남아는 인구 대국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들도 10년, 20년 후에는 지금의 경제 성장률의 강력한 기조를 만약에 견고하게 유지한다 그러면 제2의 중국 마켓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동남아는 하나의 나라로 통일된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들, 한 8개, 9개 정도의 나라들이 흩어져 있는 지역인데, 특히나 이 지역에서 산업의 분업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글로벌 산업 분업이라고 하는 시스템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뭐 베트남에서는 뭐 팹리스를 만든다든지, 뭐 인도네시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든다든지, 특히 동남아 쪽에서는 반도체 소재 면에서도 이 소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특히나 베트남에 있는 뭐 그런 히토리오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인구 대국을 비롯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제조업이 또 그쪽은 항공산업 쪽으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칩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도 쪽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도 쪽은 특히나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그 몬베이 쪽, 문바이 쪽이죠. 예.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이미 그쪽에는 이제 인도의 팹리스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인도 스스로도 이제 이런 팹리스를 이제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 이상으로 반도체 생태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나라가 성장을 하고 싶어하고 중국이 점점 이 지위를 내려놓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인구 대국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인도에 투자를 해라. 특히나 인도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가지고 있고 특히 싱가포르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도 시장도 우리가 좀 탐색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란 시장이 상실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제 기정사실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로 인해서 줄어드는 시장의 캐파를 뉴 이머징 마켓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이 견제를 받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영역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선단 공정이나 최신 반도체 쪽을 따라잡긴 좀 어려울 것이다. 다만 반도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하는데 기초과학에 대한 수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한 20-30년 안에 중국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네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는 그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신시장, 인도라든지 동남아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데 여기도 재밌더라고요. 맞습니다. 동남아나 인도도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견제가 이루어진다는 걸 아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다시 반도체를 해보겠다라는 움직임이 싱가포르나 인도를 중심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디커플링 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에서 반도체 선진국으로서 그들과 파트너십을 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마켓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앞건 세상의 발견에서는 반도체 삼국지 2편으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수많은 혼란과 복잡한 통상 환경 속에서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쨌든 쉽진 않겠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